영산강의 중심에서 영산강 문화를 꽃피운 나주.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마한이고 어디까지 백제인가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 핵심 지역이 이제 영산강역, 그 중에서도 그 영산강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나주 지역입니다. 고대 역사 기록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당시의 문화, 역사적 기록. 그 기록을 간직한 유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의문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결국은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형의 고분이라든가 발굴 조사하고 연구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는 것이죠. 고분 속 유물들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간직하고 있을까? 나주는 저희가 2000년의 시간 여행이 가능한 역사문화 도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집중이 돼 있죠. 작은 한양이라 불리며 전라도의 경제, 문화, 군사의 중심지였던 나주로 2000년의 시간 여행을 떠나본다. 한강, 낙동강, 금강과 함께 우리나라 4대 강이 속하는 영산강. 과거의 생활은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산강의 물길은 삶의 중심이자 문화의 통로였다. 그리고 우리가 고대 문명사를 보면은 거의가 어디든지 강을 끼고 그러한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나주도 예외는 아니고 더구나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3분의 1 정도 들어왔던 강이기 때문에 모든 물류의 그 소통이 됐던 그런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뚝이 놓이기 전까지만 해도 영산강 유역은 물길을 따라 물자와 사람을 실어 날랐고 드나드는 배들로 인해 교역 또한 활발했다. 호남의 젖줄로 350리를 흐르는 영산강. 그 흐름의 중심에 위치한 곳이 바로 나주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세종, 연산군, 중종, 선조, 광해군의 기록을 통해 나주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북동에서 남서로 나주 땅을 굽이굽이 가로지르는 영산강은 나주 평야를 기름지게 만들었고 그 물길은 내륙과 해양을 연결해 나주를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영산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주의 모든 역사 문화가 처음 만들어지고 키워지고 꽃을 피웠던 본 무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나주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영산강이라고 하는 천혜의 뱃길을 가지고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또 서로 나주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어떤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주는 후삼국 전쟁의 거점이었다. 왕건과 견훤은 후삼국의 패권을 놓고 긴 공방을 벌였다. 견훤과의 공방 끝에 나주를 정벌한 왕건은 고려를 개국할 때 이를 발판으로 삼았다. 만약에
후삼국의 뭐 견원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육로로도 할 수 있지만 바다를 통해서 이 후미에서 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이점이 있었죠, 나주가. 왕건은 나주에 당도했을 당시 말을 타고 샘 옆을 지나다 훗날 장화 황후가 되는 오씨 처녀를 만나 둘째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그렇게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고려 2대 왕 해종이다. 예, 고려 태조가 나주에서 오다려는 딸이나 그 외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29명의 토호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만나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면은 사실 후삼국에서 고려라는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나주 사람들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전라도에서 일어났었던 후백제의 견제 세력이 돼가지고 결국은 왕건이 고려를 갖다가 나라를 일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 이점과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나주는 성종 2년 나주목이 돼 11개 속현을 다스리며 전라남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따르면 고려를 개국할 때 나주를 발판으로 삼았던 태조가 친히 나주의 행차에 목으로 승격시켰을 정도로 나주를 으뜸으로 삼았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전라도 지역의 목은 나주를 포함해 3곳이었는데 목의 개편으로 나주는 전남 지방의 유일한 목이 됐다. 고려 시대가 되면서 지방의 편제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목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생기게 되고 나주는 983년에 처음 목이 생길 때 전주, 승주, 나주 이렇게 3개의 목이 됩니다. 그러다가 1018년에 나주만이 유일하게 호남에서 목이라는 행정구역으로 개편이 되면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고 호남을 명실상부하게 전부 관할하는 호남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주평야는 손꼽히는 곡창지대로 비옥한 땅에서 곡식을 거둬 영산강의 물길을 타고 한양으로 보내졌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의하면 나주는 벼가 많이 나고 물산이 풍성해 전라도 조세가 모이는 곳이라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나주는 호남의 곡창을 상징했다. 영산강과 금성산,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던 나주는 자연적 지리적으로 한양과 닮아 있었다. 이중화는 택리지에서 북쪽에는 금성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영산강에 닿아 고을의 형태가 한양과 흡사하다고 기록했고 이를 작은 서울인 소경이라 불렀다. 나주는 이제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면 소경이라, 그러니까 작은 서울이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고을이었고요. 또 읍성의 규모나 또 인구수, 지금부터 한 250년 전만 하더라도 나주 인구수가 그 7만 5천 정도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때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큰 도시였죠. 그리고 나주 읍성은 4대문의 구조가 한양 도성과 같고 대표적인 석성이다. 동전문은 동쪽에 세워진 문이다. 동전문이라는 이름은 시경에 나오는 동점 우해, 그래서 동쪽으로 흘러서 점점 바다로 나아간다라는 뜻인데요.
나주가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고요. 이 문은 동쪽에 있으면서 영산강과 접해 있기 때문에 4대 성문 중에서 가장 큰 성문이고 중요한 성문이었습니다. 동전문은 나주로 들어오는 제1관문이자 나주의 상징적인 성문으로 꼽힌다. 정도전은 나주로 유배 왔을 당시 동전문에 올라 나주를 바라보며 남방의 거진이라 기록했다. 고려시대 축성된 나주읍성은 일제강점기 당시 대부분 손실되거나 훼손됐다. 서성문의 경우 다른 문에 비해 성벽을 쌓았던 기초 부분이 잘 남아있어 대표 읍성 유적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지금 이쪽 서성문에서 나주천까지 약 250m 되는 성벽이 남아있는데요. 나주 읍성에서 유일하게 서쪽에만 성벽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서 4대 성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성벽 위에 지어진 집들과 기대 있던 집들로 인해 그간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성벽. 2014년 성벽 주변의 집들이 철거되고 250m 구간의 성벽은 100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복원을 통해 옛 모습을 찾아가는 나주 읍성. 읍성 복원은 1993년 남고문에서부터 시작됐다. 남고문은 팔짝 지붕 형태로 겉모습은 숭례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현재 터만 남아있는 이곳은 북망문의 터. 복원을 통해 점차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며 역사의 기록을 되살리고 있다. 읍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중심에 금성관이 위치해 있다. 금성관은 고려, 조선 시대에 각 고을에 설치한 객사로 나주 목사 이유인이 세웠는데 그 규모가 웅장하고 화려하기로 손꼽힌다. 객사는 고려 초기 외국 사신이 방문했을 때 연회의 장소로 사용됐지만 조선시대에는 위패를 모시고 사신의 숙소로 이용할 만큼 용도가 다양해졌다. 지금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 보물로 지정 신청이 돼 있어서 나주를 상징하는 건축적으로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하고요. 또 이 공간은 나주인들에게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상징적인 공간인데요. 김천일 의병장 임진왜란 이후에 최초로 의병을 일으키실 때 바로 이 건물의 정문이었던 망화루 앞에 광장에서 출병식을 가졌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되셨을 때 빈소가 차려져서 백성들의 슬픔을 표현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곳은 국왕이 내리는 교서를 선포하였던 곳으로 왕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군청 사무소로 개조되었다가 1976년 원래 모습에 가깝게 복원됐지만
발굴과 복원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조선시대 기록에 남아있는 건물터를 찾기 위한 발굴, 복원 작업. 웅장한 규모로 당시 나주의 위상을 가늠하게 하는 나주객사 금성관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호로 건축적 연구가치 또한 지니고 있다. 네, 지금 하는 작업들은 이제 금성관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지방의 궁궐이자 객사였던 이 공간을 제대로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발굴 조사를 거쳐서 조선시대 때 기록에 있는 건물 터들을 찾고요. 또 이제 그 발굴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이제 복원하고 정비해 나갈 것인지를 세우기 위한 토대로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객사의 외산문 망화로 앞은 당시 역사적 사건의 주무대였다. 의병장 김천일은 임진왜란 때 의병 300명을 모아 금성관 망화루에서 출병식을 갖고 북쪽으로 출병했다. 김천일은 조선 중기 문신이자 임진왜란 때 호남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이다.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수원, 강화도 등에서 활약한 김천일. 첫 전투인 수원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며 활약하다 진주성이 함락되자 순절했다. 근데 김천일 선생님은 나주가 낳은 대단한 학자셨고요. 유일로 그러니까 학문이 굉장히 깊다 해서 이렇게 조정에 나가셨다가 낙향하셔가지고 시골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중에 임진왜란이 발발하니까 이쪽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진주성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성이 함락되니까 그 아들 장자인 상건과 같이 난강에 투신해서 순절하신 충절 인물을 모신 충절 인물이시죠. 정열사는 김천일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곳으로 김천일이 최초로 창의 기병했던 음력 5월 16일에 매년 추모 제양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흥진에 이르렀을 때 강원도 이천에 있던 30만이 진주로 몰려온다는 풍설이 나돌자 진주 지방에 모인 1627년 문열의 시호가 내려진 문열공 김천일을 포함해 5분의 위패를 모시는 정열사는 나주 선조들의 충절을 기린다. 예로부터 고려 건국, 조선 건국의 주인공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일은 우리 나주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이고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그 의로운 정신이 굉장히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나주인이 주인이고 또 나주가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굳건한 정신이 1000년 이상 이렇게 쭉 흘러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절 정신의 시작에는 향교가 있었다. 향교는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으로 나주 향교는 태조 7년인 1398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교는 제향 공간인 대성전과 강학 공간인 명륜당을 핵심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 대성전이 명륜당보다 위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나주 향교는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대성전이 앞에 오고
명륜당이 뒤에 위치한 전묘 후학의 배치를 보인다. 대성전이 뒤에 있는 데는 산 밑에 향교가 있을 때는 뒤에다 짓는다. 그리고 평범한 이렇게 평행지에서는 앞에다 짓는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면은 어떻게든지 더 존숭을 할 것이냐. 우리가 성현들을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높이 모실 것이냐 하는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생들이 공부를 하던 명륜당. 명륜당을 중심으로 양쪽에는 동제와 서제가 위치해 있다. 당시 교육시설로는 큰 규모였다. 나주 향교의 기숙사가 특히 지금 동제가 11칸, 서제가 11칸인데 다른 향교에 비해서 기숙사가 이렇게 큰 것은 많은 인재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증거도 되겠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학문을 닦았던 나주 향교. 이곳에서 많게는 1년에 10명의 급제자가 배출되기도 했다. 자연적, 지리적 조건은 물론 건축물의 형태가 한양을 닮아 작은 한양, 소경이라 불리며 명실상부 호남 행정의 중심이었던 나주. 영산강 물길을 따라 나주의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영산강 유역을 따라 형성된 고분군에선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며 숨겨진 역사적 기록을 꺼내고 있다. 특히 나주 지역은 영산강의 흐름을 타고 수많은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남면이라든지 영암 일대는 큰 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영산내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해양하고 내륙을 이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산강이라는 뱃길이 있었고 이 수로 자체는 그 지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산강 유역의 그 전용 온관이라고는 다양한 온관들이 생산돼서 그 뱃길을 통해서 공급되다 보니까 그 영산강 중하류역에 그런 고분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그 뱃길을 이용해서. 다양한 묘제가 복합된 보감리 고분군. 총 4호분으로 이루어진 보감리 고분은 3세기에서 7세기까지 사용된 누세대적 고분으로 여러 세대가 한 무덤 안에 안치됐다. 그 나주 보감리 고분은 대략 한 3세기경부터 7세기까지 한 400년간 축조된 그런 고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분의 그 내용을 보면 그 고대의 이 지역 사람들이 백제나 신라나 가야 그리고 바다 건너 외, 즉 고대 일본이죠. 그런 지역들과 서로 교류를 했던 그런 활동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총 사업은 200m 안에 분포해 있다. 거대한 고분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산강 유역 고분에 대한 기록은 고대 역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때문에 남아있는 고분과 발굴되는 유물은 당시 사회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1996년부터 1999년에 걸쳐 보감리 3호분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뤄졌다. 보감리 고분 중 분구 길이만 40m가 넘는 3호분의 발굴과 조사 결과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그 보감리 고분 발굴 당시에 굉장히 놀랬던 게 이 보감리 3호분입니다. 이 3호분을 발굴한 결과를 보면 한 무덤 안에 요즘 아파트를 연상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고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한 고분 안에 수십여 개의 무덤이 층층을 이루면서 축적되었던 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아파트 형식의 고분이었다. 3호분 안에는 돌방, 돌런널, 그리고 널무덤 등 영산강 유역에 나타날 수 있는 7가지 형태의 묘제 41기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양식의 무덤이 묻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산강유역 전통의 대형 옹관 무덤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횡혈식 석실, 돌방 무덤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횡혈식 석실까지 묻히는 그런 그 중요한 유적입니다. 아파트 형식의 독특한 구조의 보감리 3호분. 처음에는 옹감묘의 형식만 있었다. 다음엔 석실과 석관, 옹감묘가 자리했고 그 위로는 백제식 석실묘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통설을 흔들며 고고학계에 새로운 의문을 제시했다. 보통 이 백제와 마흔의 관계를 대나무와 죽순, 동전의 양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마흔이고 어디까지 백제인가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 핵심 지역이 이제 영산강유역, 그 중에서도 그 영산강유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나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주가 백제에 언제 이제 편입됐는가, 통합되었는가의 문제는 문헌사하고 문헌사에서 먼저 연구를 해서 근초고왕 때 4세기 중엽에 이제 통합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 그 자체도 문헌적인 근거가 좀 취약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정말로 이제 근초고왕 때에 나주를 포함하는 영산강 유역이 백제에 통합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많이 생긴 거죠. 삼국지와 후한서의 기록을 보면 54개국의 연맹체를 이루고 있던 마한은 삼한 중 가장 강대했다. 나주를 포함한 영산강 유역은 마한의 영역이었고 4세기 백제 근초고왕 때 병합되었을 거란 통설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보감리 고분은 이 초기에는 대형 옹관묘를 쓰지만은 점차 그 횡혈식 석실, 다시 말해서 돌방 무덤이죠. 이 돌방 무덤으로 변해가는 그런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성격을 서로 달리하면서 그러면서도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 또는 가야와 다른 그런 독특한 지역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한은 6세기에도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감리 3호분 석실 내에 옹관이 사용됐다는 점 때문이다. 1996년도에 나주 보감리 3호분 그 남쪽 정면에서 석실 하나가 조사가 됐는데 그걸 발견해 보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시신을 안치하는 시설로 옹관을 사용했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전혀 못 보던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실이 도입됐어도 여전히 거기에 묻힌 사람은 그 현지 사람들이고 백제의 직접적인 지배를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마한은 옹관 고분 서유로 표상된다. 옹관은 항아리 2개를 맞붙여
관으로 사용하는 무덤으로 옹간묘는 영산강 유역의 독특한 매장 문화다. 3세기 말 당시 주민들은 옹간을 주묘제로 채택했고 옹간을 중심으로 한 고분군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옹간이 발견되고 있지만 영산강 유역의 옹간은 독자성이 뚜렷하다. 특히 호남 지역은 2m 높이의 대형 옹기가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높이가 최대 2m가 넘고 직경이 1.2, 3m 정도 되는 두 개의 옹기를 입구 부분을 이렇게 합쳐서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장법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기술을 요하는 그런 기술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대형 옹관을 복원하기 위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만드는 방법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 제작된다. 영산강 일대의 2차 퇴적 점토를 반죽해 가래떡처럼 둥글게 흙가래로 만들어 태를 쌓아가며 옹기를 빚는다. 예전 같은 경우는 다 사람 손으로 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기포랄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는 상태로 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공기가 부풀어 오르면서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드리면서 이제 기면에 공기 같은 것들도 빼주고, 그다음에 흙 조직이 성글게 있으면 두드리는 과정에서 좀 그 흙들의 조직을 이런 식으로 좀 치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깥에 문양이 생기는 장식적인 효과도 부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600년 이상 존속한 마하는 대형 옹관을 만들 정도의 기술과 문명을 갖고 있었고 백제와는 다른 독립적인 정치연합체였다. 옹관을 어떻게 제작하고 시신을 안치해 이동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복원 실험은 당시 고대 사회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영산강 유역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까지의 활발한 교역과 독자적 문화권을 유지했다는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라 유물, 가야 유물, 백제 유물, 그리고 바다 건너 외, 즉 고대 일본입니다만은 일본의 유물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감리 3호분 하나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이 세력들이 굉장히 활발한 대외 교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왕도의 버금가는 또는 이 지역의 중심지로서 위치하면서 이 지역을 이끌었던, 고대 사회를 이끌었던 한 세력의 축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감리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만 해도 799점. 각종 토기류와 마구류, 구슬과 금 귀고리 등 다양한 유물이 발굴됐다. 또한 목걸이와 은제 관식, 장신구, 물고기 장식 금동 신발 등 권위를 상징하는 유물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3, 4, 5, 6세기에는 고분 축제에 많은 에너지를 써서 삼국 모두 이게 커다란 고분을 씁니다. 그 중에 이제 고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 고총에 백제 왕권에서 하사한, 나눠준 금동 신발, 금동관, 환두대도 이런
귀한 물건들이 무덤에 묻히게 되죠. 근데 그건 단순한 뭐 사치품이 아니고 그것을 왕권이 나눠준다는 것은 그 지역사에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뭐 제1인자다. 그 지역사에서는 수장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증해 주는 거고. 은으로 만든 모자 장식인 은제관식. 보감리 3호분에서 발견된 은제관식은 얇은 음판을 오려 만든 것으로 나뭇가지에 꽃봉오리가 매달려 있는 모양이다. 당시 신분과 관리의 또 다른 상징이었다. 육품 이상의 나솔 이상의 관등을 가진 백제 관리가 사용하던 그런 신분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중앙과 지방이 좀 더 엄격한 그 체제 안에서 좀 더 그 강력한 중앙의 통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질서 체제로 편입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관리의 상징으로서 사용됐던 은제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분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을 통해 나주는 호남 행정의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권력과 세력이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7년) 신촌리 9호분에서 발견된 금동관은 금도금한 구리판으로 화려하게 장식됐다. 유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영산강 유역의 그런 넓은 나주평화가 어떤 고대 세력이 성장한 데 있어서 상당한 물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이 지역에도 상당한 수준의 정치 세력이 성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런 고급 유물들이 출토될 수 있는,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주 지역의 역사적 기록은 현재도 계속 발굴 중이다. 지난 2013년 발굴 조사 당시 나무로 뒤덮여 있었던 이곳. 나무를 베어보니 한 변의 길이가 40m에 달하는 방대형 정촌 고분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발 112m, 자매산 경사면에 축조돼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정촌 고분은 고위층의 무덤일 것이란 추측이 있었다. 토기류와 마구, 화살촉 등 유물 1,500여 점이 발견됐고, 금제 장신구와 금동 신발 등 고급 유물도 발견됐다. 이 1호석실, 정촌고분 1호석실이 가장 먼저 축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금동 신발 때문에 그런 것인데, 금동 신발의 형태나 문양 구성, 그리고 공반된 유물들의 어떤 형식적인 특징, 뭐 유물 조합 이런 걸로 봤을 때 5세기 후엽으로 보는 것이 학계나 학계 전문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토 유물 중 주목을 받은 건 금동 신발이었다. 2014년 10월 정촌고분 1호 석실에서 발견된 금동 신발의 형태와 문양은 거의 완벽했다. 발굴된 유물로 보아 무덤의 주인은 이 지역을 관할하던 고위층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며, 크기로 보아 실제로 신었던 것이 아닌 장례에 쓰는 장식용 신발 금동식리로 추정된다. 내부를 관찰한 결과 눈에 띄는 문양이 발견됐다.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금동신발 밑바닥에서는 이제 발바닥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연화 문양이 이제 관찰이 되었고요. 이 연화 문양을 중심으로 위쪽과 이제 아래쪽에는
용을 정면에서 보았다는 견해와 도깨비 문양으로 보고 있는 두 가지 견해로 분분하긴 한데 다음과 같은 위쪽과 아래쪽에 문양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제 특징적으로는 이제 이쪽에 있었던 발등 부분에서 이제 같이 출토가 된 이제 발등 장식에서 이제 용 머리가 이제 그대로 관찰이 되어가지고 용이 불을 뿜고 있는 형상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연꽃과 용 문양은 투조와 선각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 금속 세공업자들도 제작하기 힘든 문양으로 예술적 가치가 높다. 안에 있는 문양 자체가 양쪽 편이 다른 형태고요. 그다음에 그 도상학적으로 매우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그런 문양학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발굴된 금속 문화재는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보존 처리를 진행한다. 매장 당시의 상태나 온도, 습도가 달라 급격한 부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물의 원형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보존 처리 과정은 보존 상태와 형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시작해 부식 화합물을 제거하고 재질의 안정화와 강화 처리를 거쳐 파손된 부분을 복원해 보관하게 된다. 발굴된 유물이기 때문에 이게 원형을 이제 복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는데 이제 그 복구할 때 이제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원형을 복구하지만 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상태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약한 상태를 강화 처리, 부분적으로 강화 처리를 하면서 이제 가장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원형을 이제 회복해 주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고학적 발굴과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나주.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나주의 역사와 문화는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에 큰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쪽 지역이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역사 기록이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또 이처럼 발굴 조사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세부적인 부분들을 복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분 발굴 조사, 거기 출토된 유물들에 대한 조사 연구는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을 좀 풍부하게 하기 위한 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국가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습니다. 고구려 왕도, 백제의 왕도, 공주, 부여 그리고 이제 서울이 있습니다만 그 신라의 왕도, 경주 우리가 그 지역들을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왕릉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왕도이기 때문에 왕의 사후세계라고 할 수 있는 왕릉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대규모의 그런 왕릉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이 나주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주 지역은 우리가 역사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미지의 세력입니다만은 그 미지의 세력을 이끌었던 주인공들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왕도의 버금가는 또는 이 지역의 중심지로서 위치하면서 이 지역을 이끌었던 고대 사회를 이끌었던 한 세력의 축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중국과 외화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기 때문인데 영산강 유역의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영산강 유역은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더 미시적으로 이제 백제 왕권하고 지역사회라는 점까지 더해져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문화적 현상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더 연구를 하고 유적이나 유물 연구를 통해서 드러낸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산강의 중심에서 호남 행정의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한 나주에는 우리의 2000년의 역사가 살아있다.